대한민국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들은 북한 여군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한군에 인계된 순간 그들은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다시는 그곳으로 보내지 마세요. 도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오늘 그들의 입을 통해 평양의 진실을 밝힙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사연이 계속됩니다. 2023년 11월 15일 새벽 3시 17분 강원도 철원 지역 GOP 초소의 야간 감시 카메라에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는데 북측 철조망 쪽에서 여러 명의 인원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당직사관은 즉시 경계 태세에 들어갔는데 혹시 모를 북한군의 침투나 도발에 대비해 전 병력을 깨웠고 모두 전투 준비를 갖췄으며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한 결과 그들은 무기를 들고 있지 않았는데 손을 머리 위로 들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고 약 50m 지점에서 멈춰 섰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쏘지 마세요. 우리는 조선인민군 여군입니다. 대한민국으로 귀순하고 싶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는데 공포와 긴장이 섞인 목소리였고 당직사관은 즉시 상부에 보고했으며 비상 연락망이 가동됐습니다. 약 20분 후 특수부대가 도착했는데 그들은 조심스럽게 철조망을 통과해 12명의 여군에게 접근했고 무기를 소지하고 있습니까? 폭발물은요? 라고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살고 싶을 뿐입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는데 그 말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고 특수부대원들도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체 검사 결과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낡은 군복과 낡은 군화뿐이었고 일부는 군복이 찢어져 있었으며 맨발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12명 모두 20대 초중반으로 보였는데 가장 어린 사람은 19살이었고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은 26살이었으며 모두 수척하고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지피로 인계되는 순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12명 모두 한꺼번에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반복했습니다. 한 여군은 한국군 병사의 군화를 붙잡고 오열했는데 차라리 죽여주세요. 다시는 그곳으로 보내지 마세요. 제발이요. 라고 말했고 그 모습에 현장에 있던 군인들도 놀랐습니다. 의무실로 옮겨진 그들은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12명 중 10명이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고 몇몇은 손과 발에 동상 자국이 있었으며 일부는 몸에 멍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군의관이 이 상처들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대답하지 못했고 한참 후에야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작업 중에 다쳤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군의관은 직감적으로 알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작업 중 부상이 아니었고 체계적인 폭력과 학대의 흔적이었으며 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뜻한 식사가 제공됐는데 밥과 국, 반찬이 나왔고 일반적인 군 식사였지만 12명의 여군들은 그것을 보고 또 눈물을 흘렸으며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얼마든지 드세요라는 대답에 그들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는데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먹다가 점점 빨라졌고 마치 몇 날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먹었습니다. 식사 후 간단한 신원 확인이 시작됐는데 이름, 나이, 출신 지역, 소속 부대 등을 물었고 그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소속 부대를 말할 때는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양여군 특별연대 소속입니다라는 대답에 조사관이 놀랐는데
평양여군 특별연대는 북한군 내에서도 엘리트 부대로 알려진 곳이었고 김정은 직속 부대였으며 철저한 보안과 통제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왜 탈북을 결심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들은 한참을 침묵했는데 서로를 바라보다가 가장 나이 많은 26살 여군이 입을 열었고 말씀드려도 믿으실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우리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노예였습니다라는 그녀의 말에 조사관들은 숨을 죽였고 그리고 우리가 겪은 일들은 차마 말로 표현하기 힘듭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26살 김미향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제가 처음 평양여군 특별연대에 배치된 건 2016년 제가 19살 때였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양이라는 이름이 붙은 부대, 그것도 특별연대라니 저희 가족들도 자랑스러워했고 저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마음이 컸습니다라며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부대에 도착한 첫날부터 이상한 점을 느꼈는데 다른 부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철조망이 삼중으로 쳐져 있었고 감시탑이 곳곳에 있었으며 심지어 내부를 감시하는 카메라까지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입소 첫날 여군들은 집합 교육을 받았는데 중대장이 차갑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희는 이제 평양여군 특별연대 소속이다. 이곳의 모든 것은 국가 기밀이며 외부에 누설하는 순간 너와 내 가족 모두 처벌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너희는 이곳에서 최소 10년을 복무해야 한다. 중간에 나갈 수 없다는 말에 모두 충격을 받았는데 일반 여군은 7-8년 복무인데 특별연대는 10년이었고 사실상 청춘 전부를 바쳐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주는 기본 군사 훈련이었는데 새벽 5시 기상 30kg 배낭을 지고 20km 행군, 사격훈련, 격투훈련 등이 이어졌고 남군과 똑같은 강도의 훈련이었습니다. 여자라고 봐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혹독했습니다라고 22살 박선희 가명가 말했는데 못 따라가면 기합을 받았고 밤새 운동장을 뛰어야 했으며 식사도 거르게 했습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2주차부터는 본격적인 작업에 투입됐는데 그것은 군사훈련이 아니라 건설 노동이었고 여군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평양 시내 곳곳에 건설 현장으로 보내졌습니다라고 김미향이 말했는데 김정은 동지의 새로운 주택단지, 과학자 거리, 여명 거리 같은 곳들이었고 모두 선전용 건물들이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여군들이 한 일은 충격적이었는데 우리는 시멘트를 날랐습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위에 20kg 시멘트 포대를 어깨에 메고 계단을 오르내렸고 하루 10시간 이상 일했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장갑도 없었고 안전모도 없었으며 그냥 맨손으로 일했습니다라고 20살 이지영 가명이 말했는데 손에 물집이 생기고 터지고 피가 났지만 계속 일해야 했고 쉬면 기합을 받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식사는 하루 2끼였는데 아침은 옥수수죽 한 그릇이었고 저녁은 밥 반 공기와 국 그리고 김치 조금이 전부였으며 성인 여성이 하루 종일 준노동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3개월 만에 제 몸무게가 15kg이나 빠졌습니다라고 김미향이 말했는데 생리도 멈췄고 머리카락도 빠지기 시작했으며 몸 곳곳에 멍이 생겼지만 치료받을 수도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의무실은 있었지만 약이 없었는데 의무병이 있었지만 붕대와 소독약밖에 없었고 진통제나 항생제 같은 건 간부들만 쓸 수 있었으며
일반 병사들은 그냥 참아야 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2017년 여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여군들이 철조망 설치 작업에 투입된 것이었고 그것은 북한과 중국 국경지대의 철조망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경북도 국경지역으로 보내졌습니다라고 박선희가 말했는데 탈북을 막기 위한 새로운 철조망을 설치하는 작업이었고 아이러니하게도 6년 후 우리가 그 철조망을 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국경 작업은 평양 건설보다 더 혹독했는데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맨손으로 철조망을 설치했습니다. 장갑을 주지 않았고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으며 피가 나도 계속 일해야 했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곳에서 첫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 21살 여군 한 명이 철조망에 감전되어 즉사했고 우리는 비명을 질렀지만 간부들은 시끄럽다. 계속 일해라. 고 소리쳤고 시신도 치우지 않은 채 작업을 계속시켰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냥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소모품이라는 것을이라고 김미향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더 심각한 문제가 시작됐는데 그것은 간부들의 성폭력이었고 여군들은 이 부분에 대해 말하기를 극도로 꺼렸지만 결국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됐습니다라고 24살 최은주가 명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는데 중대장이 내 방으로 와서 청소를 해라고 했고 가면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조사관이 물었는데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면 반역으로 간주되고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다는 협박을 받았으며 가족도 함께 처벌받는다고 했습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라고 최은주가 계속 말했는데 청소가 아니라 밤에 불러냈고 술을 따르라고 했으며 거부하면 폭행당했고 라며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여군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증언했는데 우리 12명 중 8명이 성폭력을 당했습니다라고 김미향이 충격적인 고백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신고할 곳도 없었고 말하는 순간 우리가 처벌받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성폭력을 당한 여자가 잘못이라고 합니다라고 박선희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는데 당했다고 말하면 내가 유혹했다. 내가 단정하지 못했다고 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처벌했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2019년 한 여군이 임신을 했는데 그녀는 19살이었고 중대장에게 성폭행을 당한 결과였으며 그 여군은 어떻게 됐습니까? 라는 질문에 여군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제로 낙태당했습니다. 의료시설도 없는 곳에서 그냥. 그리고 그녀는 일주일 후 출혈로 죽었습니다라고 김미향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는데 그녀의 이름은 김수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대장은요? 라고 조사관이 물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승진했습니다. 김수진은 질병으로 사망이라고 기록됐고 그녀의 가족은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사건 이후 여군들 사이에서 탈북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차라리 죽더라도 여기서 나가자는 의견이 모였고 하지만 탈북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으며 삼중 철조망과 24시간 감시 때문이었습니다. 김수진의 죽음 이후 12명의 여군들은 은밀하게 모임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화장실이나 세면장 같은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에서 몇 분씩 만나 탈북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라고 김미향이 말했는데 부대는 삼중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출입구는 단 하나뿐이었으며 외출은 1년에 한 번, 그것도 간부 동행 하에만 가능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초 작은 희망이 생겼는데 코로나19가 북한을 강타하면서 부대 운영에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고 간부들도 감염을 두려워해 병사들과의 접촉을 줄였으며 감시가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라고 박선희가 말했는데 어느 시간대에 경비가 교대하는지, 감새 카메라의 사각지대가 어디인지, 철조망의 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철조망을 어떻게 넘느냐였는데 3중 철조망 중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일반 철조망이었지만 세 번째는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기 철조망이었고 잘못 건드리면 즉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중 한 명이 전기 관련 지식이 있었습니다라고 이지연이 말했는데 그녀는 평양기술대학 출신이었고 군에 오기 전 전기공학을 공부했으며 그녀가 전기 철조망을 무력화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2021년 여름 첫 번째 시도를 할 뻔했는데 하지만 그날 새벽 갑자기 비상점호가 있었고 다른 부대에서 탈영병이 발생해 전 부대에 비상이 걸렸으며 계획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탈영병은 3일 후 붙잡혔습니다라고 김미양이 말했는데 우리 눈앞에서 공개 처형됐습니다. 이것이 조국을 배신한 자의 최후다라는 경고의 의미였고 우리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2022년 초 새로운 여군 6명이 부대에 배치됐는데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그들도 같은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며 점차 신뢰를 쌓아갔고 결국 탈북 계획을 공유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12명이 됐습니다라고 박선희가 말했는데 모두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의 젊은 여성들이었고 각자 가족도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12명이 한꺼번에 탈출한다는 것은 위험했는데 인원이 많으면 발각될 확률이 높았고 한 명이라도 실수하면 전원이 위험해졌으며 정말 모두 함께 가야 합니까? 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우리는 투표를 했습니다라고 김미양이 말했는데 혼자 가면 성공 확률이 높지만 나머지는 의심받을 것이고 함께 가면 위험하지만 모두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 결과는 12대 0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2023년 봄 결정적인 정보를 입수했는데 평양에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예정되어 있었고 특별연대에서도 일부 인원이 차출될 예정이었으며 부대 병력이 줄어드는 기회였습니다. 4월 25일 인민군 창건일에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라고 박선희가 말했는데 우리 부대에서 30명이 평양으로 차출됐고 간부 5명도 함께 갔으며 남은 인원은 평소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감시가 더 삼엄했는데 퍼레이드 기간에는 탈영 방지를 위해 오히려 경계가 강화됐고 우리는 기회를 놓쳤으며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라고 김미양이 말했습니다. 여름 내내 기회를 노렸지만 찾아오지 않았는데 오히려 감시는 더욱 강화됐고 새로운 감시 카메라가 설치됐으며 야간 순찰도 늘어났고 이제는 불가능한가라는 절망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9월 북한에 큰 홍수가 발생했는데 함경북도와 량강도 지역이 물에 잠겼고 복구 작업에 전국의 군인들이 동원됐으며 특별연대에서도 절반 이상의 병력이 수해복구 지역으로 파견됐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김미양이 말했는데 부대의 남은 인원은 40명 정도였고 간부는 3명뿐이었으며 모두 수해복구로 지쳐 있었고 경계가 느슨해졌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10월 15일
최종 계획을 확정했는데 새벽 2시에 탈출하기로 했고 그 시간이 경비 교대 시간이었으며 약 15분간의 공백이 생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전기 철조망 무력화 방법도 준비했는데 우리는 몇 달에 걸쳐 구리선을 모았습니다라고 이지연이 말했는데 고장난 전등에서 버려진 전선에서 조금씩 모았고 그것으로 우회로를 만들어 전류를 다른 곳으로 흘려보낼 계획이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11월 1일 리허설을 했는데 실제로 탈출하는 것은 아니고 각자의 역할과 동선을 확인하는 것이었으며 한 명이라도 실수하면 모두 죽습니다라는 긴장감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11월 10일 마지막 준비를 마쳤는데 각자 최소한의 짐만 챙겼고 군복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기로 했으며 가족 사진도 추억도 모두 버리고 오직 생명만 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라고 김미향이 말했습니다. 11월 14일 저녁 마지막 식사를 함께 했는데 옥수수죽 한 그릇이었지만 12명은 서로를 바라보며 다짐했고 내일 이 시간 우리는 자유인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두려움과 기대감이 교차했고 성공할 수 있을까?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붙잡히면 어떡하지? 같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2023년 11월 15일 새벽 1시 50분 12명의 여군들은 각자의 침상에서 조용히 일어났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1시 55분 김미향이 손전등으로 신호를 보냈는데 창문을 통해 깜빡이는 불빛으로 준비됐다는 의미였고 12명 모두 천천히 숙소 밖으로 나왔으며 발소리를 최대한 죽였습니다. 1시 58분 첫 번째 관문에 도착했는데 숙소와 운동장 사이에 있는 감시 카메라였고 이지연이 미리 준비한 거울로 카메라 렌즈를 가렸으며 약 30초간의 사각지대가 생겼습니다. 2시 정각 경비 교대 시간이 시작됐는데 예상대로 약 10분간의 공백이 생겼고 전임 경비는 이미 초소를 떠났지만 후임 경비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며 이 짧은 시간이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2시 2분 첫 번째 철조망에 도착했는데 미리 준비해둔 철사 절단기로 조용히 철조망을 잘랐고 쇳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으로 감싸며 작업했으며 5분 만에 사람 하나 통과할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마른 사람부터 먼저 통과하세요라고 김미향이 속삭였는데 19살 최연소 여군이 먼저 기어서 통과했고 성공했으며 그 다음 한 명씩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2시 8분 12명 모두 첫 번째 철조망을 통과했는데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철조망이 남아 있었으며 특히 세 번째는 전기 철조망이었습니다. 두 번째 철조망까지는 순조로웠는데 같은 방법으로 구멍을 뚫고 통과했고 2시 15분 마지막 관문인 전기 철조망 앞에 섰으며 이것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지연이 준비한 구리선을 꺼냈는데 제가 먼저 우회로를 만들겠습니다. 절대 철조망을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당부하며 작업을 시작했고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진행했습니다. 5분간의 작업 끝에 우회로가 완성됐는데 전류가 다른 경로로 흐르도록 만든 것이었고 이제 철조망에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으니 제가 먼저 테스트하겠습니다라고 이지연이 말했습니다. 안 돼요. 위험해요. 라고 다른 여군들이 말렸지만 이지연은 이미 나무 막대기로 철조망을 건드렸는데 불꽃이 튀지 않았고 전기가 차단된 것이 확인됐으며 성공했어요. 라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불길한 소리가 들렸는데 거기 누구냐? 라는 고함 소리였고
후임 경비가 예상보다 빨리 도착한 것이었으며 손전등 불빛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빨리, 지금 당장 넘어가세요. 라고 김미양이 급하게 말했는데 12명은 서둘러 철조망을 넘기 시작했고 옷이 찢어지고 손에 상처가 나도 개의치 않고 넘어갔습니다. 타령이다. 발포하라. 라는 명령이 들렸는데 총성이 울렸고 총알이 그들 주변을 스쳐 지나갔으며 엎드리세요. 라고 소리쳤지만 멈출 수 없었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2시 23분 11명이 철조망을 넘었는데 하지만 막내인 19살 여군이 아직 넘지 못하고 있었고 다리에 총을 맞아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언니들 저버리고 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절대 안 돼. 라고 김미양이 소리치며 다시 철조망 쪽으로 달려갔는데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막내를 끌어안고 철조망을 넘었으며 우리는 12명 모두 함께 가기로 약속했어. 라고 외쳤습니다. 2시 25분 12명 모두 마지막 철조망을 넘었는데 뒤에서는 비상벨이 울리고 추격조가 출동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늦었고 그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남쪽으로 계속 뛰세요. 라고 박선희가 외쳤는데 12명은 부상당한 막내를 부축하며 산을 타고 내려갔고 가시던 불에 긁히고 돌에 넘어지며 피투성이가 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약 5km를 달려온 그들은 잠시 숨을 고르며 뒤를 돌아봤는데 부대 쪽에서 서치라이트가 하늘을 비추고 있었고 추격조가 수색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해냈어요? 라고 막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는데 아직 아니야. 남한 땅에 도착해야 진짜 성공이야 라고 김미양이 대답하며 막내의 다리를 응급 처치했고 옷을 찢어 지혈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본격적인 남하가 시작됐는데 길을 알 수 없었지만 북극성을 보며 남쪽 방향을 찾았고 산속으로만 이동하며 길을 피했으며 사람을 만나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첫날 낮에는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추격조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12명의 여군이 탈영했다. 발견 즉시 사살하라는 무전 내용이 들렸으며 그들은 숨도 쉬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다시 이동을 시작했는데 배가 고팠지만 먹을 것이 없었고 산에서 나무 열매를 따먹으며 버텼으며 물은 계곡물을 마셨지만 배탈이 날까 두려웠습니다. 이틀째 부상당한 막내의 상태가 악화됐는데 총상 부위에 염증이 생긴 것 같았고 열이 나고 의식이 흐려졌으며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언니들은 가세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 라고 김미양이 막내를 업으며 말했는데 우리는 함께 약속했어. 12명 모두 자유를 찾는다고. 너 하나 빠지면 그 약속이 무너져라고 했고 다른 여군들도 번갈아가며 막내를 업고 갔습니다. 사흘째 드디어 민간인 지역 근처에 도착했는데 하지만 마을을 통과하는 것은 너무 위험했고 우회해서 가야 했지만 시간이 더 걸렸으며 식량과 체력이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나흘째 새벽 그들은 마침내 비무장지대 근처로 추정되는 곳에 도착했는데 철조망이 보였고 그 너머로 희미하게 불빛이 보였으며 저곳이 남한일까요? 라고 누군가 물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가봐야 알 수 있어요 라고 김미양이 대답했는데 12명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철조망을 향해 걸어갔고 손을 들며 쏘지 마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남한 지피에서 3일간의 기본 조사를 마친 후 12명의 여군들은 본격적인 심층 면담에 들어갔는데 국정원과 통일부 관계자들이 참여했고 그들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평양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화려한 도시를 떠올릴 겁니다라고 김미양이 말을 시작했는데 대동강변의 고층 빌딩, 깨끗한 거리, 잘 사는 사람들. 하지만 그것은 일부일 뿐입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평양에도 계급이 있습니다라고 박선희가 설명했는데 핵심 계층, 동요 계층, 적대 계층으로 나뉘는데 우리가 본 화려한 평양은 핵심 계층만 사는 곳이었고 나머지는 평양 외곽의 허름한 지역에 살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평양 외곽 수용소에 대한 증언이었는데 평양 시내에서 30km 떨어진 곳에 특별구역이 있었습니다라고 김미양이 말했고 그곳에는 성분이 안 좋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부대가 2020년에 그곳 경비 임무를 맡은 적이 있었는데라고 최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는데 그곳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이었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했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곳에 아이들도 있었다는 사실인데 부모가 반역자로 분류되면 자녀들도 함께 그곳에 보내졌습니다라고 박선희가 말했고 5살, 6살 아이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며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꽃제비라고 불렀습니다라고 이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는데 꽃처럼 이곳저곳 떠도는 아이들이라는 뜻인데 실제로는 버려진 아이들이었고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아이들이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한 여군은 자신도 꽃제비 출신이라고 고백했는데 21살 윤서영 가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고 저는 부모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 함경북도 청진의 역 대합실입니다라고 윤서연이 말했는데 7살 때부터 거기서 살았고 쓰레기통을 뒤지며 먹을 것을 찾았으며 겨울에는 추워서 죽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어떻게 군인이 됐습니까? 라고 조사관이 물었는데 14살 때 보위부에서 저를 데려갔습니다. 너 같은 아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고 군인이 되면 먹을 것을 주고 살 곳을 준다고 해서 따라갔습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속임수였는데 특별 프로그램은 사실 꽃제비 출신들을 모아 군인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라고 윤서연이 말했고 부모도 없고 호적도 없는 아이들이라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같은 아이들은 가장 위험한 임무에 투입됐습니다라고 윤서연이 계속 말했는데 지뢰 제거 작업, 방사능 오염 지역 정린 화학실험장 청소, 죽어도 아무도 찾지 않는 아이들이었으니까요라고 증언했습니다. 다른 여군들도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12명 중 4명이 꽃제비 출신이거나 부모를 잃은 고아 출신이었고 우리는 북한에서 쓸모 있는 쓰레기였습니다라고 그들은 표현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며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는데 평양여군 특별연대의 진짜 목적에 대한 증언이었고 그것은 단순한 군사부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김정은의 비밀 프로젝트에 동원됐습니다라고 김미양이 폭탄 발언을 했는데 2021년부터 평양 지하에 거대한 시설을 건설하는 작업에 투입됐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몰랐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방사능 측정기를 든 사람들이 자주 출입하는 것을 봤습니다라고 박선희가 말했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특수 방호복을 입혔는데 핵 관련 시설이 아닐까 의심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던 여군 중 3명이 원인 모를 병으로 죽었습니다라고 최은주가 증언했는데 머리카락이 빠지고 피부에 반점이 생기고 구토를 하다가 죽었는데 방사능 피폭 증상과 같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군들의 시신은 가족에게 보내지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지연이 덧붙였는데
그냥 어디론가 사라졌고 공식 기록에는 질병으로 사망이라고만 적혔으며 가족들은 시신조차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이 정보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 그 지하시설의 정확한 위치를 기억하십니까? 라고 물었고 김미양은 평양 시내에서 북쪽으로 약 15km 대성산 근처였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눈을 가린 채 트럭으로 이동했지만 소리와 시간으로 위치를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박선희가 말했는데 그리고 내부 구조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증언은 따로 있었는데 바로 인체 실험에 대한 것이었고 23살 한수진 가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2022년 겨울 우리 중 15명이 특별 의료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라고 한수진이 말했는데 평양의과대학 부속 병원이라고 했지만 일반 병원과는 달랐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주사를 맞았습니다라고 한수진이 계속 말했는데 무엇이냐고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고 국가를 위한 일이라는 말만 반복했으며 거부하면 처벌받을 것이 뻔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주사를 맞은 후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라고 한수진이 증언했는데 어지럽고 구토가 났으며 생리가 멈췄고 일부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으며 한 명은 피부에 이상한 발진이 생겼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항의하자 의사는 일시적인 부작용이라고 했지만 라고 한수진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는데 3개월 후 그 15명 중 5명이 원인 모를 병으로 사망했고 우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실험용 쥐였다는 것을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생존한 10명 중 7명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한수진이 말하며 자신의 팔을 걷어 올렸는데 주사 자국과 함께 이상한 반점이 있었고 이것이 증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당했는지라고 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즉시 의료진을 불렀는데 정밀 검사 결과 7명 모두에게서 알 수 없는 화학 물질이 검출됐고 이것은 생화학 무기 실험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의료진의 소견이 나왔습니다. 북한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생화학 무기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조사관이 중대한 표정으로 말했는데 이것은 명백한 인권 유린이며 국제법 위반이고 반인륜 범죄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미양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는데 우리가 탈북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이것입니다라고 말했고 더 이상 북한 정권의 실험용 쥐로 살 수 없었고 인간답게 살고 싶었으며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곳까지 왔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라고 말한 이유는 라고 김미양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는데 다시 그곳으로 보내지는 것이 죽는 것보다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지옥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곳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남한에 도착한 지 2주가 지났을 때 12명의 여군들은 하나원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로 이송됐는데 그곳에서 본격적인 치료와 교육이 시작됐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진행된 것은 의료 검진이었는데 12명 모두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고 평균 체중이 정상 체중보다 15-20kg 부족했으며 일부는 골다공장 초기 증상도 보였습니다. 특히 생화학 실험을 받았던 7명은 집중 치료가 필요했는데 체내에 잔류하는 화학 물질을 제거하는데 최소 6개월은 걸릴 것이라는 의료진의 소견이 나왔고 장기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했습니다. 다리에 총상을 입었던 막내 19살 여군은 수술을 받았는데 다행히 뼈는 다치지 않았고 연조직만 손상됐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고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정말 다시 걸을 수 있어요? 라고 막내가 물었는데 물론이죠. 여기는 남한입니다. 최고의 의료기술로 치료해드릴 겁니다라는 의사의 대답에 그녀는 북한이었다면 다리를 잘랐을 텐데 라며 감격했습니다. 신체적 치료와 함께 정신적 치료도 시작됐는데 12명 모두 심각한 트라우마를 안고 있었고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였으며 전문 상담사가 배정됐습니다. 김미양은 밤마다 악몽을 꿨는데 간부들이 저를 쫓아오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철조망에 걸려 움직일 수 없고 총에 맞는 꿈도 꿉니다라고 말했고 깨어나면 여기가 어딘지 혼란스럽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었던 여군들은 더 심각한 트라우마를 안고 있었는데 남자만 보면 몸이 굳습니다라고 최은주가 말했고 심지어 의사 선생님도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상담사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과 대화했는데 당신들이 겪은 일은 당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북한 체제의 잘못입니다라고 반복해서 말했고 여기서는 안전합니다. 아무도 당신들을 해치지 않습니다라고 안심시켰습니다. 3주차부터는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이 시작됐는데 은행 사용법, 대중교통 이용법, 스마트폰 사용법 등 기본적인 것부터 배웠고 모든 것이 신기하고 낯설었습니다. 이게 정말 전화기예요? 라고 막내가 스마트폰을 보며 물었는데 이렇게 작은데 통화도 되고 인터넷도 되고 사진도 찍어요? 라며 신기해했고 북한에서는 간부들만 쓸 수 있는 거였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마트에 견학을 갔을 때는 더 큰 충격을 받았는데 이렇게 많은 음식이 다 살 수 있어요? 라고 박선희가 물었고 배급표 같은 거 안 받아도 돼요? 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하는 만큼 사실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요라는 선생님의 대답에 여군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북한에서는 돈이 있어도 살 수 없었어요. 배급표가 있어야 했고 그나마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었는데 탈북으로 인해 북한에 남은 가족들이 처벌받을 것이 뻔했고 그 죄책감이 여군들을 짓눌렀습니다. 김미양은 어머니와 여동생이 북한에 있었는데 어머니는 병약하시고 여동생은 겨우 15살입니다 라며 눈물을 흘렸고 제가 탈북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놀라시고 얼마나 힘드실까 라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김미양이 상담사에게 물었는데 상담사는 솔직하게 대답했고 아마도 평양에서 쫓겨나 지방으로 추방되거나 감시 대상이 될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정치범 수용소에 갈 수도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김미양은 주저앉아 울었는데 제가 엄마와 동생을 지옥으로 보낸 거예요. 라며 자책했고 차라리 제가 북한에서 죽을 걸 그랬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여군들이 그녀를 위로했는데 언니 잘못 아니에요 라고 박선희가 말했고 언니가 거기 남아 있었어도 결국 죽었을 거예요. 우리 모두 그랬을 거고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여기서 잘 살면 언젠가는 가족을 데려올 수도 있잖아요 라고 이지연이 덧붙였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대요. 먼저 탈북한 사람이 나중에 가족을 구출하는 경우요라고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12명 중 4명은 가족이 없었는데 꽃제비 출신이거나 고아 출신이었고 가족이 없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라고 윤서연이 말했지만 그 말에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끼리 가족이 되면 안 돼요? 라고 막내가 제안했는데 우리 12명이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돕고 살면 안 될까요? 라며 웃었고 모두가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좋아요. 우리가 가족이에요 라고 김미양이 말했는데
언니들, 동생들, 우리는 이제 가족입니다.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라고 다짐했고 12명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개월이 지나며 여군들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는데 몸무게도 늘었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으며 웃음소리도 나오기 시작했고 여기 와서 처음 웃어보는 것 같아요라고 박선희가 말했습니다. 하나원에서는 직업 교육도 시작됐는데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상담했고 12명의 선택은 다양했으며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같은 꿈들이 나왔습니다. 김미양은 특별한 선택을 했는데 저는 북한 인권운동가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고 우리가 겪은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아직도 그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북한이 보복할 수도 있는데 라고 상담사가 걱정했는데 두렵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김미양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나원 수료를 앞두고 12명은 마지막 모임을 가졌는데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라고 막내가 물었고 각자 원하는 삶을 살되 서로를 잊지 말아요라고 김미양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모이기로 해요라고 박선희가 제안했는데 우리는 가족이니까 자주 봐야죠라며 웃었고 모두가 약속했습니다. 2024년 봄 하나원을 수료한 12명의 여군들은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각지로 흩어졌지만 약속대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였고 서로의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김미양은 탈북자 인권단체에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대학교 강연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알렸고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모릅니다. 제가 겪은 일을 말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는데 한 명이라도 더 진실을 알게 하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라며 전국을 다니며 증언했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박선희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고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 제게 맞는 것 같아요라며 웃었고 북한에서는 사람을 돌볼 기회조차 없었는데 여기서는 제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행복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지연은 전기기술을 더 배워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철조망 무력화 기술이 여기서도 쓸모가 있네요라며 농담을 했고 물론 합법적인 전기 작업만 합니다라며 웃었습니다. 꽃제비 출신 윤서연은 제과제빵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어릴 때 빵 냄새를 맡으면 너무 먹고 싶었어요. 이제는 제가 빵을 만들어요라며 행복해했고 언젠가 제 가게를 여는 게 꿈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막내 19살 여군은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북한에서는 제대로 공부할 기회가 없었어요.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도 가고 싶어요라며 의지를 보였고 의사가 되어서 저처럼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고 싶습니다라고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남한 생활이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는데 여전히 차별과 편견을 마주할 때가 있었고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라고 최은주가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북한은 어때요? 김정은 봤어요? 같은 질문을 계속해요라고 박선희가 말했는데 호기심인 건 알지만 때로는 상처가 돼요. 우리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취업도 쉽지 않았는데 북한 출신이라고 하면 고용을 꺼리는 곳도 있었어요 라고 한수진이 증언했고 이력서의 공백 기간을 설명하기가 어려웠고 군 복무를 설명하면 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12명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는데
힘들 때마다 언니들에게 전화해요라고 막내가 말했고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함께라서 견딜 수 있어요라며 웃었습니다. 2024년 11월 탈북 1주년을 맞아 12명은 특별한 모임을 가졌는데 한 식당을 빌려 저녁 식사를 하며 지난 1년을 돌아봤고 1년 전 이맘때 우리는 철조망을 넘고 있었죠라고 김미향이 회상했습니다. 그때는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몰랐는데 라고 박선희가 말하며 눈물을 글썽였는데 지금 이렇게 12명 모두 건강하게 모여 있다는 게 기적 같아요라고 했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포기하지 않아서 가능했어요 라고 이지연이 말했는데 특히 언니가 막내를 업고 철조망을 넘었을 때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라며 김미향을 바라봤습니다. 식사 후 12명은 함께 촛불을 켰는데 북한에서 죽어간 모든 사람들을 위해라고 김미향이 말했고 김수진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1분간의 묵념 후 김미향이 입을 열었는데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단지 살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라고 말했고 북한의 진실을 알리고 아직도 그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라고 박선희가 말했는데 북한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화려한 퍼레이드 뒤에는 굶주림과 폭력과 억압이 있어요라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가장 고통받아요라고 최은주가 덧붙였는데 군대든 사회든 여성은 항상 약자이고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며 호소할 곳도 없고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요라고 윤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는데 꽃제비 아이들은 아무도 돌보지 않아요. 국가도 사회도 그들을 버렸고 쓰레기처럼 취급해요라며 분노했습니다. 우리의 증언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라고 막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는데 당장은 아닐 수도 있어요 라고 김미향이 대답했고 하지만 계속 말해야 해요. 침묵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라고 강조했습니다. 12명은 함께 성명서를 작성했는데 우리는 북한 평양여군 특별연대 출신 탈북 여군 12명입니다 라고 시작했고 우리가 겪은 일들을 증언하며 세계에 호소합니다라고 이어갔습니다. 성명서에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담겼는데 첫째,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국제사회가 조사할 것. 둘째, 생화학 무기 인체 실험을 즉각 중단할 것. 셋째, 여성 군인에 대한 성폭력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것이었습니다. 넷째, 꽃제비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할 것. 다섯째,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고 수감자들을 석방할 것이라고 계속됐고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북한에는 미래가 없습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성명서 마지막에는 북한에 남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언젠가 북한도 변할 것입니다. 그날까지 희망을 잃지 마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탈출할 기회가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남한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2025년 현재 12명의 여군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일부는 대학에 진학했고 일부는 직장에서 승진했으며 일부는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했고 모두가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미향은 최근 책을 출간했는데 제목은 철조망을 넘어 12명의 탈출기였고 베스트셀러가 됐으며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됐고 책이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12명은 여전히 한 달에 한 번 모이는데 우리의 약속이에요라고 박선희가 말했고 함께 철조망을 넘었던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기 위해라며 웃었습니다. 5년 후에는 뭘 하고 있을까요? 라고 막내가 물었는데 저는 의대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라며 웃었고 그리고 언젠가 북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제 가게를 열어서 탈북자들을 고용하고 싶어요 라고 윤서연이 말했는데 꽃제비 출신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저처럼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계속 증언할 거예요 라고 김미양이 단호하게 말했는데 북한이 변할 때까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를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2명은 함께 카메라를 향해 메시지를 남겼는데 우리는 북한 평양여군 특별연대 출신 탈북 여군 12명입니다 라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죽여주세요라고 말한 이유는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보다 무섭기 때문입니다라고 김미양이 말했는데 그곳은 지옥이고 사람이 살 곳이 아니며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라고 박선희가 말했는데 12명 모두 함께 철조망을 넘었고 함께 자유를 찾았으며 이제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이지연이 말했는데 탈출은 가능합니다. 자유는 가능합니다. 용기를 내세요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부탁드립니다라고 김미양이 마지막으로 말했는데 북한을 잊지 마세요. 그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잊지 마세요. 그들에게도 자유가 필요합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우리 12명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수만 명의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메시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탈북 여군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북한에는 지금도 수많은 여성 군인들이 노동 착취, 성폭력, 인권 유린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들의 고통은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12명의 여군처럼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용기와 증언이 북한의 실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아직도 그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쟁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12명의 여군들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